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디텔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비욘디의 야심작이죠. 네, 메디텔 인사드립니다. 저는 허당 닥터 홍해걸이고요. 우리 옆에 분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좀 특이한 분을 모셨어요. 오늘 시작도 좀 특이하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막 손 흔들고 이렇게 좀 오두방정을 안 떨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좀 의료 분쟁, 좀 무거운 주제라 좀 차분하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의료 소송, 사고, 분쟁,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여러분들 겪었던 고통이 있다면 또 경험이 있다면 모두 물어봐 주시면 우리 이 패널로 모신 이용환 변호사님이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환 변호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법무법인 고도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주 특이한 게요. 우리 이 변호사님은 법대를 들어가서 사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의사가 된 분이에요. 야, 하나도 어려운데 네. 세상에 두 개를 다 해요. 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최대한 검한 모드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네. 안녕하세요. 고도 네. 이용환 변호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는 그 의료 관련 소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한 10년 정도 지금 의료 소송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의료 과실이라든가 의료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아주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뭐 옛날에는 의료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얘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교통사고 나듯이 의료사고도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의학적으로는 어렵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사실은 변호사님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 나누려면 뭐 30분에 뭐 몇십만 원, 뭐 거의 뭐 100만 원 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그냥 공짜로. 네. 우리 선생님 참 고마운 게 저희 비욘디에 그동안 틈틈이 출연해 주셔서요. 1인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또 앞으로 저희 1월 1일 사이트 개편하잖아요.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기에 의료 분쟁 클래스의 멘토로 참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여러분들 혹시라도 근데 나만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의료사고 생길 때 뭐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생님 그 네. 자랑 좀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그러니까 법대를 먼저 나오신 거예요? 의대를 네네.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법대를 먼저 나왔고요. 그 사법고시에서 2002년 월드컵 할 때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예. 2004년에 이제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의대를 가려고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대 시험을 봐서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때 일기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원은 또 일기 출신이고. 네네. 아니 근데 그럼 사법연수원에 이제 그 다니실 때도 나는 이 의료 전문 변호사가 돼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원래는 그 의료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의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이제 바라보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의대를 다 과정을 마치고 의사국시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원래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절차를 밟고 싶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애도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더 이상 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변호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쩐지 좀 또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좀 여기 나오면 좀 자랑을 하셔야지. 너무 소극적이야. 나는 뭐 엄청난 뭐 사명감을 갖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너무 솔직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두 개 다 하는 분들이.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의대를 먼저 나왔다가 다시 법대 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 지금 국회의원 하는 전현희 변호사, 네네. 국회의원. 네네. 그분도 원래 치과 의사였다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간 분이고. 네네네.
근데 선생님은 또 거꾸로네. 법대 네, 먼저 그렇죠. 갔다가. 사실 의사들도 사법고시를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법연수원을 나오고 이게 변호사를 하면서 계속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하. 사실은 별도의 시간을 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하다가 이제 의대를 간다 하고 하니까 이제 연수원에서 같은 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이거 미친 짓 아니냐, 그러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의료계도 마찬가지지만 법조계도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지금은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하나 하기도 힘든데 네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둘 다 해. 뭐 좀 그럴 것 같아. 좀 일단 미워. 일단 네. 정서적으로 미워. 네. 둘 다 하고 그래요.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해보니까 항상 받는 질문이 뭐가 더 힘들었냐. 글쎄, 나도. 야, 저걸 사법- 맞춰보자. 뭐야?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하는 게 어려워요. 의사 되는.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로 네. 시험 자체로만 보면 사법시험이 어렵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딱 끝나는 그렇죠. 거 시험. 예, 예. 의사 국시야 뭐 90% 합격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또 의대는 그 과정.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선생님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을 보기 때문에 1년 내내 굉장히 규칙적으로 자기 컨트롤하면서 이게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시험을 봐요. 뭐 땡시 무슨 시험 해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시험 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계속 막 피를 말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큰 걸 봤을 때는 사법고시가 제 생각에는 뭐 결론적으로 제 인생을 잡았는데 큰 시험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대 시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그 과정 중에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네네. 의대를 다닐 때는 네. 이게 의대는 이 유급이라는 게 굉장히 세서 점수가 밑에 있으면 유급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유급을 당하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급 당한 과목만 네. 내년에 다시 들으면 되는데 네.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 유급이 되면 그냥 네. 모든 게 스탑이에요. 1년 다시 돌아야 되잖아요. 놀고 1년 놀다가 다시 와서 전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돼요. 그 유급당한 과목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이거 유급을 당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피를 말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피를 말리게 예. 두 개나 하고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사실 의대 다닐 때는 뭐 친구들한테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자퇴서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 대단한 네. 분들 많으세요. 아무튼 둘 다 이렇게 참. 네. 그 선생님한테는 뭐 의대생들 선배들이 함부로 못했겠다. 네. 뭐 함부로 뭐 그 속된 말로 뭐 조인트 까고 뭐 이랬다가 그냥 소송 걸리. 네. 항상 그 학생이었는데도 이제 존댓말로 해주셔가지고 나이도 좀 많으셨을 터이고. 네, 동기들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그 변호사 법무법이 시작한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네, 원래 변호사는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나와서 했으니까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법무법인 고도는 2011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은? 네, 저희 사무실은 그 서초동에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대역, 근데 법원 옆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은 뭐 상당히 제가 받는 느낌은 아주 정의로운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아니 네, 네. 왜냐하면 또 너무 뭐 휴바 있죠. 이것도 저는 서로 부담스러워. 사회가 네. 뭐 너는 임마 돈은 벌지 말고 좋은 일만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네, 좀 네, 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나름대로 경제 생활하면서 또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이바지하고 자, 예. 그런 그 절제를 잘 지킬 수 있다면 네네네. 예,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선생님 그런 분이라고 믿어요. 네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제 비욘디 가족들이나 우리 여기 네. 이제 파수라 그러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 네네네. 뭐 아는 지인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면 네. 그 선생님 좀 찾으면 네. 좀 이렇게 좀 말씀이라도 좀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이거 사실 너무 고마워요. 이게 의료 사고나 의료 과실이라는 게 그 다 지인들이거든요. 본인인 경우도 있고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자체가 다 굉장히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그 의뢰인들을 위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기대가 큽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현안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요새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이대 네. 목동병원에서 예.
그 신생아 아우 4명이나 죽었잖아요. 네네네. 애들이.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직 원인은 뭐 네네네네. 완전 규명된 건 아니지만. 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뭐 푸른디 균이라고 이제 균이 이제 혈액에서 이제 검출된 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4명 중에서 3명 혈액에서 나온 거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피에서 균이 나왔다라는 거는 폐혈증이잖아요. 그럼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뭐 그게 어떻게 균이 들어갔는지를 물론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3명에서 똑같은 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진에서 아기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소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접촉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시기에는 그 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유력하다. 현재는 그래 보신다.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게 뭐 그 한두 명 오는 거야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 예. 짧은 시간에 4명이 오는 건 네네. 이건 정말 우연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그렇죠, 예, 뭔가 예.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통상 우리가 의료 과실에 이렇게 한 명이, 신생아 한 명이 이렇게 폐혈증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의료사고를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인한 것이다라는 게 입증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구역 섹터에 있는 아이 4명이 똑같은 균에 3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감염됐을 것이라는 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죠. 그 다른 병원도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문제가 된 게 이제 모 유명 연예인 또 아기도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네네네. 있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연예인이라고 이제 좀 네네. 특혜 비스무리하게 네네. 다른 보호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연예인들은 막 매니저도 그렇고 친지도 막 자유롭게 들어가서 막 아기도 네네네네. 이렇게 막 볼 수 있게 하고 네네. 그래갖고 그 옆에 있던 그 부모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인터넷에 막 올리고.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가 투명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대 목동병원 이 건도 정말 감염 때문인지 네네. 아니면 무슨 뭐 간호사가 됐건 의사가 됐건 뭐 주사 뭐 보통 이렇게 이 심장 이쪽으로 뭐 이렇게 B본이라고 이런 거 많이 놓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뭐 pH 맞추고 뭐 하려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애들은 워낙 체중이 작으니까 용량이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뭐 그렇죠. 심장마비 오고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네네. 아무튼 참 그거 그 명명백백하게 빨리 예. 뭔가 그 잘못이 있으면 병원이 먼저 나서서 협조해서 밝히고 사과할 네네. 건 사과하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춰서 될 일은 아니에요. 네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도 반향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우선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우선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또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응분의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의사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불만이 이런 건이 나올 때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니 신생아 인큐베이터 운영비가 만년 적자고 병원이 죽을 맛인데 국가에서 돈은 안 주고 무조건 애 잘 보라고만 하면 되냐 뭐. 네네. 근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네네, 그렇죠. 지금 이 케이스에 지금 그걸 들이내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4명이나 죽었는데 네네네. 네. 돈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거나 이거는 뭔가 과실이나 잘못이 있으니 그렇죠. 이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뭔가 의료인이 전문가로 협조를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수가는 수가고요. 그쵸. 그거는 우리가 이제 건보라든가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수가가 낮다고 해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라는 것이 직업이 결국 환자의 생명을 신체를 담보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항상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떤 직업 윤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일반 국민들께도 제가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이제 네. 이런 건이 생기면 막 댓글에 보면 막 이대 목동병원 폐쇄시켜라. 네네네. 다 잡아 구속시켜라. 네네. 아유, 근데 그것도 너무 과격해. 그렇죠. 거기에도 유능하고 성실한 의사도 계실 맞습니다. 테고 네네. 간호사도 있고 그럴 텐데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 그냥 폐쇄를 시켜버리면은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바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병원, 대학병원 자체도 우리나라 의학적인 어떤 우리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우리 의학 발달에 상당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그런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그 만일 지금 이 건도 이제 피해 당하신 부모들은 네, 네.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이거를 뭔가 법률적으로 뭐 호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도 자문해주는 변호사가 좀 있긴 있겠네요. 지금 이 건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걸 짚을 수 있나요? 지금 이런 사고의 경우는. 이런 사고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의료 과실 사고고요. 사실 저희 사무실로도 연락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와서 이제 벌써 내일이나 왔구나. 네네 일정을 한번 잡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예. 여쭙고 싶은 게 예. 지금 4명의 아기잖아요. 네, 그럼 네. 이게 단합하는 게 좋아요? 개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다 예예. 피해자들이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뭉쳐서. 좋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 건은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이거 뭐 당연히 물론 이제 원인은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네네네. 이거는 뭔가 아무튼 뭐 네. 배상이든 처벌이든 뭐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국가서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조사, 역학조사 이런 게 나온 결과를 보고 아마도 이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 사건이 이게 발생했다고 하면 그 한 사건의 부모가 이 사건을 열심히 입증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케이스가 4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밝혀진다고 하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거기에다 응분의 어떤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미리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자들이 소송을 하게끔 냅두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예. 근데 형사적인 부분은 또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형사라는 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적으로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형을 시키는데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추측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 없이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의 과실을 범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감염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잘못했느냐, 간호사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죄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대 목동병원에 안에 있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이대 목동병원이라는 그 학원 자체에서 손해배상을 하면 돼요. 의사 개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 이런 예. 거는 뭐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게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네. 단순 궁금증에서 네네네. 이 케이스는 만일 민사로 이제 당연히 제기될 네네. 텐데 네. 어느 정도 네.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가족이라든가 아이의 사망을 참 돈으로 환산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건 좀 일이긴 죄송한 한데,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네.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항상 이런 문제 우리나라는 금전배상 원칙이에요. 누가 나를 때렸다 해서 내가 가서 주먹으로 같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이제 금전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신생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생아가 우리가 이제 평생 그냥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살았을 때 벌 수 있었던 돈, 그죠? 네, 근데 얘는 지금 직업이 뭔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저 가수 한 분은 교통사고로 마비돼 갖고 몇십억 네네네. 받았잖아요. 잘 네네. 벌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은 손해배상액은 그 직업을 위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손해액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생아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래 어떤 직업이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통계로 도시 일용 보통 일용 노임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1년에 2차례씩 이게 올라갑니다. 그게 얼마? 현재는 우리나라에선 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210만 원. 그걸로 정도요. 그러면 평생 곱하기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생활은 우리가 20세부터 60세까지 이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년. 그렇죠. 예, 40년을 기준으로 하고 또 40년에 대한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거니까 중간이자를 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럼 그게 대략 얼마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 그렇죠. 이런 걸 같이 따져서 대략 3억에서 5억 사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3억에서 네. 5억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렇죠. 아니 네. 얼마 전에 네네. 인천 어디에서도 최근에 네네. 의료 사고 하나 터졌어요. 그 네네네.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태반 조기 방리로 물론 네네네. 응급상황이긴 한데 네. 그 아기는 나왔는데 엄마가 이 완전 뇌성마비에 빠졌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그거 법원에서 8억
배상 판결 나왔는데 8억. 네네네. 근데 8억도 적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래머였대요. 그렇죠. 어디 예, 예.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뭐 이렇게 프로그래머고 뭐 돈 버는 분인데 그 갑자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 뭐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손해 3분설이라는 걸 취해요. 손해배상이 3개다 이렇게 어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극적 손해, 적극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이렇게 3개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손해를 따지고 소극적 손해가 결국은 내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 예, 이 사건 신생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통 성인으로 살았다면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적극적인 손해는 내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라든가 말을 못하고 누워있다 그러면 간병이 필요하잖아요. 또 치료비가 필요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손해액. 근데 왜 3억에서 5억은 조금 적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다른 분들 다 의견이 네네. 40년 네, 평생 맞습니다. 평균 소득이 왜 네. 그거밖에 안 되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인데 이게 전체 사회 전체랑 관련이 있어요. 손해배상은 우리가 소극적 손해, 적적 손해, 정적 손해를 우리가 나누는데 이거를 꼭 의료사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에서도 하거든요.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그 손해를 우리가 막 10억, 20억을 인정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될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액을 적정하게 법원이 유지해주는 것이 피해자나 가해자, 국민 전체에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임금이나 이런 게 물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 손해배상액 우선 소극적 손해에서 도시 일용 노임은 1년에 2번씩 올라가고요. 위자료도 옛날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또 8천만 원 올랐다가 지금 한 1억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에 비하면 내가 뭐 이렇게 뇌성마비 당했는데 뭐 나한테 그냥 5억, 8억 이거 준다? 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낮죠. 근데 일단 변호사님 얘기는 네. 이번 목동 케이스 만일 민사로 가면은 3억에서 5억 정도 배상으로 예상을 한다. 네네. 1인당 이건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조금 좀 어떻게 생각해? 네, 네. 조금 작아,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거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리를 막 주장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잘못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뭐 이런 컨셉인가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예, 결국은 그 불법의 정도가 좀 다른 경우, 우리가 뭐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뭐 물건 훔칠 때 그냥 가서 몰래 가져오는 경우 있지만 때리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이 물건 훔쳐올 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손해배상액도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의료과실 범해놓고 의료과실 숨기기 위해서 차트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그건 정도 형사로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옥 예. 가야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민사도 금액이 올라간다. 그렇죠. 예. 근데 요거 자꾸 그 만일 네, 이제 네, 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원인은. 네, 네, 그런데 네, 그렇죠. 어떤 그 뭐 CCTV나 뭐 본인의 자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 어떤 의료진, 뭐 의사든 간호사든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 예컨대 뭐 오염을 시켰다라든지 뭐 용량을 잘못 투여를 했다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명백한 실수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경우는 그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병원이 무조건 다 돈을 물어주나요? 아니면 네. 그 개인은 개인도 책임을 집니다. 개인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료 소송을 걸 때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실제 의료 과실을 범한 것은 의사든 간호사든 개인이거든요.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 개인한테 우리가 손해배상을 구할 때 경제적인 자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개인은 좀 그렇죠. 한계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아까 그 산부인과 사건 8억을 배상을 시켜야 되는데 의사 개인이 뭐 재산이 없다 또는 이런 경우에는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이게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피용자가 사업주가 있을 때 피용자가 사업 업무상 이를 위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사업자 사용자가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 목동 사고에도 그 의료진이 과실이 명백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굳이 의료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학원을 상대로 또는 이대 목동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네. 꼭 돈만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러면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재발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럼 변호사님이 볼 때 지금 그 이제
이미 이제 안타깝지만 애들은 이제 숨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네. 그분들에게 네. 어떻게 하십시오. 네. 라는. 그러니까 우선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조언을 해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언론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뭐 이 사실관계를 숨긴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사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금 다 뭐, 예.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로 보여지고요. 드러나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굳이 뭐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알아서. 그렇죠. 과실이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병원이 알아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슈화된 사건이니까 또 네네. 심정적으로 피해자들 막 응원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숨기거나 이런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이렇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많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러면 예. 환자는 너무 억울한데 어디 호소할 데는 없고 네. 그 막 막막하잖아요. 뭐 네네네. 미디어 언론도 알아주지 않고. 네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네네. 의료 사고가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네네네네. 그러면 제일 먼저 보호자나 환자는 뭘 해야 합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의료사고라는 게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교통사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의료사고는 굉장히 어려운데 교통사고 하면 대부분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거는 사고라는 개념, 누구의 과실 개념을 떠나서 그냥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너랑 나랑 과실이 몇 대 몇이냐 이렇게 할 때 과실이 몇 대 몇이냐 따지는 거는 다음 문제고 사고가 난 거예요. 의료사고라는 건 결론적으로 원래 치료하러 갔는데 원래 치료라는 거는 좋아지거나 유지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아 이게 의료사고구나. 우선은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의료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일단은 뭔가 그렇죠. 의심을 해봐요. 네. 근데 이제 의사한테 좀 대놓고 특히 착한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의심이 들면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 알아보셔야죠. 어떻게 교통사고가 알아봐요? 우리가 발생하면 보험사 불러서 아 이거 다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몇 대 몇이냐 이렇게 과실 알아보는 것처럼 네. 사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의료 과실이 있는 의료사고냐 아니면 그냥 불가항력적인 거냐 이걸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옛날에는 사실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사들 지인 중에 의사들도 많고 아, 또 지인 의사. 네, 뭐 저와 같은 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든가 한국 소비자원 같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 기록을 확보하셔서 의료 기록부터 네.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뭔가 의심이 돼.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많은 의사나 통해 보니까 정말 그 좀 이상하다. 네네. 그러면은 그다음 할 일이 의료 기록을 그렇죠. 카피해 네. 달라. 그렇죠. 받는 거죠. 그거는 네. 무조건 환자의 기본 권리입니까? 맞습니다. 의료법에 그 환자가 본인의 의료 기록을 달라고 열람 등사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 의사들이 그러면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행정처분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 권리란 얘기죠. 네네, 당당하게 맞습니다. 권리입니다. 주장하세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 네. 권리는 맞는데 네. 그거를 들이내민다는 얘기는 이제 너하고는 인연 끝이야. 네. 이제 나 병원 옮길게. 네네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분은 계속 치료가 좀 남아 있고 하면은 네. 찝찝하잖아요. 이 네네네. 의사하고 척져 갖고 이거 네네.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하셔야죠. 저도 사실은 어저께 다른 제가 의원을 가서 제가 이제 질병에 있어요. 갔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냥 제가 차트 보려고 차트 한번 복사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거 차트 복사해 주는 거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복사 못 해주게끔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의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의사분이 한 게 아니고 데스크에서. 데스크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얘기하려다가 굳이 제가 안 봐도 돼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어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사해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은 알아요. 아, 본인은 대충 느낌으로 그렇죠. 알지. 느낌을 알죠. 아, 내가 뭔 실수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알거든. 그런데 환자가 의료기록을 갑자기 복사해달라고 하면 본인도 당황하죠. 예, 그러면 중요한 기록을 복사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싹 빼거나 그렇죠. 뭐 조작하거나 예, 이럴 수도 기록을 있네. 복사해 주는데 요즘 다 전자차트 쓰기 때문에 복사해 줄 때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기록을 빼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허. 그것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막 보다가 뭐 기록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면 그 녹음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녹음을 하시면서 진료 기록부 전체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전체를 내놔라. 그렇죠. 예, 전체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일부만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녹음을 해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녹음은 합법이에요.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둘이만 있을 때, 네. 예.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녹음해도 합법이다. 우리나라 네네네. 법이.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를 달라고 요청을 그렇죠. 하고 예. 그걸 녹음하고. 예. 이게 병원마다 진료 기록부 명칭도 다르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은 뭐 의사가 쓴 기록지 주세요, 뭐 간호사 쓴 기록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기록지, 영상 판독지. 선생님 오늘 이제 네. 엑기스야. 제가 옛날에 기사 의료 분쟁 쓸 네네네. 때는 막연하게 우리나라 기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냥 막연하게 의료 기록을 달라고 해라. 네. 이러고만 쓰거든요. 네네네. 그 이게 죽은 지식이네. 네. 선생님 하나 더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전체를 달라고 하고 녹음을 하라. 네네.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내요? 얼마나 들어요? 환자가 내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진료 기록 복사하는 거는 비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제 제가 진료 기록부 달라고 했잖아요. 네. 첫 장 복사하는데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가 어딨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럼 100만 원이라고 해놓고 네네. 안 주겠다고 네. 100자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원래 어. 제가 또 말씀드리면 참 웃기네. 예, 이 비급여 부분은 고시를 해놔야 돼요. 의료기관 그러니까, 내에. 네. 그러면 의료기관 장당 얼마를 받는다 원래는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2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적어놓지도 않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네. 나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아니 그냥 환자의 권리라며요. 그거는 그렇죠. 무조건 예, 떼주게 예. 돼 있다며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네, 근데 네, 맞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그거를 국가에서 좀 이렇게 좀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네, 금액적으로는 현재는 그런 통제는 없고요. 다만 요즘에는 뭐 이 진단서 관련해서 진단서가 이제 병원마다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최근 얼마 이렇게 좀 기준을 마련한 게 있는데 의료기록 복사하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아까는 그거는 그분이 잘 몰라서 예.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거지. 실제 예.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뭐 장당 뭐 50원, 100원 대개는 그 정도 그죠? 하겠죠. 예, 이렇게 네. 하고요. 가끔 의원급에서 이제 장이 많지 않을 때 장당 1,000원 뭐 이 정도 하는 경우는 봤는데 뭐 2만 원 달라 이런 경우는 그분이 잘 몰라서 했던 얘기죠. 근데 이게 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약간 네. 좀 통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 네. 말씀대로라면 어쨌거나 이게 비급여라서 네. 병원 따라 다르다. 네네. 근데 그 미리 병원이 밝혀야 한다. 네, 맞습니다. 환자에게. 네.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의료를 다 그러면 이제 요새는 파일로 바뀌네요. 파일로. 아닙니다. 다 종이로 아, 등사를 종이로 해줘요. 주나요? 예. 아. 등사를 해주고 영상 기록도 CD에 담아 오셔야 돼요. 아하. 예, 영상 기록은 항상 CD에 담아줍니다. 어. 그래서 영상 기록하고 진료 기록부 종이로 한 거를 전체를 다 들고 이제 아시는 분이라든가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든가 소비자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지 봐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진료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권리고. 네. 근데 그거를 의사가 고의 누락 조작 뭐 이런 경우는 네,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 있죠? 네. 사실 일반인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른 예. 전문가가 보면 좀 보이긴 하죠. 약간. 그렇죠. 약간 좀 이상하다.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기록을 보면 이게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뭐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 뭐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러면 심정지가 발생하기 이전에 심정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왜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딱 보기에 아니 이게 나중에 발생한 거를 그 전에 이미 아는 것처럼 기록해 놨네. 그러면 이거 손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생각을 하게 되죠. 환자한테 물어보면 바로 뽀록 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예. 쓴단 말이에요. 쓰는 경우들이 있죠. 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작성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환자가 복사해 갔는데 모르고 나중에 추가로 막 기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복사했을 때 처음 준 기록하고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원래 우리 의료법상에서는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게 안 되게 되는 되어 거지. 있거든요. 그거는 예, 예. 아주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굉장히 살떨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요 이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거. 나중에 그 그렇죠. 밝혀지면 네, 조작을 맞습니다. 완전 히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걸 입증방해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의사한테 굉장히 불리한 평가를 하게 돼요. 나중에 썼다라는 거는. 그죠. 예, 예. 네. 아, 오늘 선생님 참 잠깐 질문 좀 잠깐 할게요. 야, 네. 박영근 님이 선생님 선생님 영화 배우 닮았어요? 아유, 난 글쎄요. 누굴 닮았다는 거죠? 제가 누굴 닮았을까요? 누굴 닮았어? 네, 난 모르겠는데 선생님 잘생기시긴 하셨어. 네. 근데 영화 배우 누군지 잘 모르겠어. 네. 지금 병원이 돈이 많은 뭐 재단에서 이걸 언론 플레이에서 묻어버릴까 겁난다. 네네. 요 이제 이번에 그러진 그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 국민들이 예, 이게 요즘은- 굉장히 이슈화돼가지고 언론 플레이로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이미 뭐 이렇게 떠났습니다. 진짜 예, 예. 택도 아닌 소리예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거 네. 누가 감옥 가려고 뭐 이사장 좋은 일 시키려고 네. 거짓 증언을 합니까? 요즘 그런 시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거 조작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네네. 투명하게 나올 것 같다. 네네. 아무튼 밝혀져야 돼. 조작한 거를 발견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의료법 위반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있고 행정처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뭐 보건소에다 신고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도 또 곤란한 질문. 그 아까 네. 영화 배우 누구 이제 유명인 신생아실 네. 특혜 네네. 사건은 고소할 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요거 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데 맞습니다. 예, 예. 법률적으로도 저게 네, 되나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순서대로 입원시켜라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예. 의사의 재량권인데 좀 남용된 건데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그렇죠. 없을 없죠. 것 같다. 그 네. 우리 옛날에 우리 뭐 많이 있었는데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지인 통해서 이제 끼워넣기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뭐 아직도 조금은 있겠죠. 예, 근데 예. 요즘은 이제 예. 무서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인터넷에 다 고발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똑바로 사는 수밖에 없어. 네. 저는 선생님 이제 명색이 국내 최초 의학 전문 기자잖아요. 네네. 저가 기자할 때 지금도 네. 그렇지만은 제일 괴로운 게 민원이에요, 민원. 네. 너 병원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예. 입원실 좀 내봐라. 네네. 근데 골 아픈 게요. 네. 병원 시스템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 뭐 홍해걸이 아는 의사한테 얘기하면 날짜만 정하면 자기가 가면 다 뭐 의사들이 네,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습니다. 쫙 원스톱으로 다 해줄 줄 알아요. 네네네. 사람들이 엉뚱. 근데 네. 사실 그게 처음 가가지고 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검사 결과 나오는 날 또 와야 되고 네. 수술하는 날 또 와야 돼. 적어도 3번은 병원에 와야 되는데 예. 이거를 뭘 모르는 분들이 원스톱으로 다 해달라고. 네네네. 아, 저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봤는데요. 네, 참 사실 저희들도 그런 얘기 받으면 참 이게 부탁하기 어려워요. 요새부터 김영란법 네. 때문에 예. 택도 선생님 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네네. 큰일 나 요새는. 네. 저는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면 저는 그래도 참 그래도 나름 네네. 좀 바보 같은 게 제 기흉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결핵으로. 네네네. 물이 이렇게 차 숨차고 왜. 그래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인턴 쌤이 찌르잖아요. 이거 여기다 이제 바늘 넣어서 물을 뽑으려고. 네네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 인턴 쌤이 잘못 찌르면 기흉 생기니까. 네네. 당신이 의학 기자인데 병원에 높은 분 좀 얘기해서 네. 레지던트한테 좀 내려오라 그래라. 네네. 근데 저 안 했어요. 저. 네네. 김영란법 이전인데도 네. 저 착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도 뭐 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많은데 에이 그냥 저 동네 제 잘 아는 병원에 그냥 가서 수술했고. 네네네. 저도 뭐 그런 잘한 거라 잘하니까 네네네. 아무튼 뭐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뭐 좋은 의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뭐 후배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분이 수술을 잘한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데 뭐 앞쪽으로 어디다 뒤돌아달라거나 전화해갖고.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예. 경우는 사실 힘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환자분들이 다 보잖아요. 네네. 입원하는 분들도 대기분들이 다 그 다음 6인실에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짱돌이 왜 날라왔지? 네. 그러니까 요즘은 네. 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 네. 예. 저 이미지가 뒤에 이미지하고 저 워낙 틀리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게 전혀 이게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제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좋으신데 왜 그래요? 네. 지금 네, 저 맞습니다. 예. 네.
네, 아니 지금 굉장히 좋으세요. 네. 여기 스미스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약물 부작용으로 의료사고 당했대요. 네네네. 차트를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네네. 의료 분쟁 중재원에 전화를 했더니 예. 일단 의사를 만나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네네.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물어볼게요. 이제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의심이 돼. 그래 네. 적극적으로 카피를 했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저분 같은 경우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희 국가기관이니까. 네네. 그렇죠. 뭐 전화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의무 기록을 가지고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는 거죠. 거기 직접 가야 돼요? 아, 인터넷도 가능한 걸 알고 인터넷도 있는데요. 가능. 예. 네, 그 기록들을 이제 그쪽에 보내주고 이게 이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또 보내주고 의사한테 보내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사건 자체는 이제 각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생기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접수를 하면 끝까지 처리해줘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의사한테 보내서 의사가 14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각하시켜요. 그 의사라는 건 누구예요, 도대체? 그 상대방 잘못한 것 같은 그 병원의 의사한테. 그렇죠. 그 의사한테 환자가 이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응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14일 내에 의사가 하겠다라고 답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자체는 각하시켜버려요. 또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임의적인 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네. 법으로 가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그렇죠. 임의 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건 조정이고 쉽게 얘기하면 합의 절차예요. 합의할 때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합의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막 데려다가 막 합의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재판이라는 거는 강제로 상대방한테 소송을 걸어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조정이라는 거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를 국가가 중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방이 안 한다고 하면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그러면은 그래도 일단 예. 의료분쟁 중재원에 한번 중재를 요청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만에 하나 그 병원이 그냥 그냥 중재할게 네네네. 하면은 선생님께 좀 죄송한데 네네. 그 변호사를 만나려면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예.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뭐 이렇게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글쎄,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갈 건가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피부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런 데서 간단한 뭐 보톡스, 필러, 뭐 사랑니 빼다가 또는 이빨을 뭐 교정을 하다가 문제 생긴 경우에는 이게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설사 의료과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상받을 금액은 굉장히 작아요. 뭐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뭐가요? 뭐 임플란트, 보톡스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보톡스를 놓다가 잘못해가지고 좀 이게 마비가 왔어요. 근데 사실 몇 개월 뒤에 보톡스 효력이 떨어지면 이게 정상 돌아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잘못 놓은 게 맞는데 이거를 변호사비를 내서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예. 뭐 내일 아주 중요한 뭐 프로젝트나 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 잘못 맞아서 이래 갖고 그걸 잘못해 갖고 몇 억을 날렸다. 이거 네네.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특별 손해라고 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의료진이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좀 더 입증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의료사고로 그걸 손가락 미리 얘기하고 그렇죠. 했더라면은 그렇죠.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가 의료과실로 잘못해서 없어졌는데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하나 없어진 거하고 일반인이 없어진 거 그렇지.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피아니스트를 알았다는 걸 전제로서 그 전 손해를 다 배상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료진도. 어허. 그러면 내가 피아니스트다라는 거를 의사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특별 손해라고 해서 그걸 환자가 내가 피아니스트라는 걸 입증을 한다면 의사가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이 피아니스트로서의 전체 손해를 배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 좀 의사도 좀 억울한데요. 왜냐하면 네. 뭐 당신이 피아니스트라 하더라도 네네. 피아니스트라고 해서 특별히 수술비를 더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네. 의사는 또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배상 체계가 네.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그 유방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뭐 젖꼭지를 날렸다. 네네.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데. 그렇죠.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뭐 누드 모델이 아닌 다음에야 이게 젖꼭지가 있고 없고는 뭐 일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네네. 배상액이 얼마 안 된다. 이거 맞는 네네. 얘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오, 맞구나. 예, 우리가 이제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어허. 우리가 이제 그 재판 절차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맥브라이드 기준이라든가 미국 의학회에서 만든 AMA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들이 외국 거고 굉장히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한의학회에서 장애인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준에 이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다 나와요. 뭐 손가락 하나가 엄지 손가락이 잘라서 못 쓸 때, 그 뭐 얼마나 다른 돼요? 그거는 아세요? 손가락은 어느 정도 네. 배당 받아요? 그 엄지 손가락이냐 검지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네. 엄지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고 뭐 검지나 이런 경우에도 한 좀 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사용하는 게 그렇죠.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1%, 2%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여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유방에서 이제 젖꼭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장애의 기준이 없어요. 노동력하고 상관이 그렇죠. 없다. 예. 아.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는 거는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우리가 산정할 때 필요한 건데 하지만 정신적인 손해는 크겠죠. 20대 글쎄. 여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당연하지. 한다면 예. 그 정적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환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네. 1억이에요. 위자료가 최대가 1억이라고요? 네,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그러니까 1억이라고. 예, 사실 이거는 여성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긴 한데 아하.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법원에서 그런 걸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70세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하고 20세 여성이 당했다고 다르겠죠. 다르거든요. 그거를 법원이 참작을 해서 의자 액수를 정하게 대략 됩니다. 어느 정도예요? 제 생각에는 예상. 한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젖꼭지가 잘못됐다. 네네. 그러면 그분이 누드 모델이면 당연히 더 많이 받겠지만 네네네. 직업적인 노동력과 네. 관련되니까 네네. 일반인의 정신적인 이걸로 네. 계산을 해도 네. 제가 막 이게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시는구나. 대략 그래도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면 막 너무 막 이게 올라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한 일반? 5천만 원이 될까 말까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네. 지금 그 목동병원의 그 케이스도 3억에서 5억이라며요. 네네네. 통상적으로.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예. 그럼 왜 안 고쳐요? 고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는 했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한데 우리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10억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사람 한 명 죽었는데 5억이 안 나온다. 저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경제 전반과 관련된 글쎄 아까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보험료도 그렇죠. 올라가고 뭐 네네. 그런 등등 뭐 네. 아유 복잡하다 진짜. 네. 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네.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제 그 차트 카피한 걸 갖고 네. 일단은 네. 그 분쟁 조정위원회가 국가기관이고 돈이 안 드니까 네. 거기다가 먼저 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조금 보세요? 이제 장단점이 뭐예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게 네. 이제 작은 사건들, 경제적으로 이게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굳이 그 사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요. 또 실제 저희한테 그런 게 상담이 오더라도 이게 변호사를 선임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액 사건. 그렇죠.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예를 들면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오늘 주제가 아까 의료사고니까 말씀드린 보톡스 후유증. 네, 뭐 또 피부과적인 부분, 또 성형 수술했는데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했는데 그 차이가 미미하다, 뭐 이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치과 진료를 했는데 뭐 브릿지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사랑니를 잘못 뺐다든가 아니면 치아를 잘못 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 비용 정도를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배상액 자체가 뭐 몇백만 원 수준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변호사비가 그냥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걸 변호사비하고 100만 원 받으려면 그 누가 소송을 합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항상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 소비자원 절차가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선생님은 저 예. 양재동에 한국소비자원을 그렇죠. 추천하시는군요. 예, 예. 거기는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네, 얘기죠. 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예. 소비자원이 소비자원이 있는데 둘 다가 있는데 왜 소비자원을 더 추천하세요? 네,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아도 내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그냥 가서 결론을 내줘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아, 근데- 의사가 거절해도. 그렇죠. 오, 예, 거기는 또 그렇게 거기는 하네. 또 의사분들이 이제 어떤 전문 의원들이 모여서 이게 과신잔의해서 결정을 내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은 그 법률상 보면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럼 거기는 왜 존재해? 도대체 그거 참 이상한 기관이네. 네, 조금 이제 문제는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용해 보시고 소비자 이제- 보호를 이용하라. 네,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큰 장애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조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조정이니까 예, 양쪽을 예. 다 낮춰서 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게 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환자들은 다 이제 돈을 받으러 왔는데 이 돈을 내는 거는 의료진이거든요. 그러면 중재하는 입장에서도 의료진을 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 장애가 큰 사건이 배상액이 많은데 그 의료진 보고 배상액 많이 내십시오 하면 이거 조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대부분 보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보험금을 보험사에 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 좀 안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환자들 입장에서도 조정을 제시한 금액이 실제 본인들이 입은 장애나 그런 손해보다 굉장히 좀 낮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인분들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크거나 사망이라든 큰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조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송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인터넷을 봐도 이게 뭐 정답이 없고, 나중에 이제 저희 비욘디가 커뮤니티 개설하면 네. 우리 변호사님이 도와주기로 하셨으니까 난 믿어야지. 뭐 네, 네. 해주실 거죠? 네, 아무튼, 네. 예. 근데 그 일단은 그냥 이분들이 막연하게 변호사 이제 의료 전문의라는 데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네. 제가 좀 여쭙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만나자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바로 만나주진 않잖아요. 어떻게 변호사를 만나서 네네.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전화로. 네,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정을 잡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변호사들이 낮에 재판을 가거나 수사기관에 조사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낮에 그냥 무조건 찾아오시면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의료 분쟁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오시기 전에 일정을 잡고 오셔야 돼요. 전화해서 언제 가겠다라고 하는데 오실 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꼭 가져오셔야 돼요. 어허. 저희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드릴 때는 의료 과실이 이건 의료 과실이 좀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진료 기록 좀 가져오시면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봐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오셔도 말로 막 하시면 또 다시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일단은 만나는데 네. 그 비용은 이제 네. 시간으로 다 계산을 하잖아요. 네, 변호사분들은. 네, 네, 네. 그게 변호사 사무소마다 다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그 이제 분쟁 조정을 뭐 소비자원하고 했는데도 조정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들고 에이 네네네. 소송 가자 괘씸하다 네네네네. 소송 가야겠다. 네네. 그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네네. 처음 갔을 때 그 비용을 얼마 정도 네.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통상 우리 이제 대한변협에서 이 상담을 이제 우리가 유료로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니, 어떤 그거는 변호사님 그거는 네네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예요. 네네네. 뭐 휴가 있죠. 그렇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 네네. 근데 그거는 다 먹고 살아야 예, 되는데. 통상 하는 예. 거로는 예, 30분당 근데-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30분에 아, 5만 원이라고요?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네. 30분에 5만 원, 네. 50만 원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진료 30분에 5만 원 내면 네. 된다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 다 기준이 좀 다르고.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료 기록을 보는 데만도 물론 의료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가져오시면 이거 보는 데만 시간 많이 걸려요. 그 5만 원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네. 저는 그래도 몇십만 원 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대충 변호사님들은 전문가니까 딱 보면 네네. 이게 환자가 승소할지 이게 가능성이 네. 보이죠. 보입니다. 그거 한 30분이면 파악이 돼요? 네, 됩니다. 30분 안에? 예.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쓸만하네. 네. 제가 볼 때는 찾아가서 사실 아예. 네.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험을 고득점 맞는 사람은 그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 의료 소송이라는 것도 해보면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건 어디가 포인트다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기록을 볼 때 의뢰인들은 막 기록이 많아 이거 어떻게 봐요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딱 와서 필요한 부분만 봐요.
야. 예, 의료사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만 딱딱 기로 막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 보고 가면 네네. 좀 잘 좀 해주세요. 네네.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비용을 싸게 해달라면은 네. 못하고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네. 친절하게 좀 잘해. 아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니구나. 네네네. 30분에 5만 원이면 무료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보면 뭐 왜 생각보다 싸다는 의견이 있어요. 네네. 선생님 여기 질문이 있는데 네. 김서연님인데 네. 마취 후에 의사가 환자 신체를 희롱했다는 뉴스를 몇 번 봤다. 네네네. 성형 수술 시 수술실에 녹음기를 네. 가져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이게 이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신의 이게. 시대니까 네네. 옛날에 그런 일이 왕이 있긴 했어요. 네, 저도 이런 사건을 한번 해봤어요. 환자분 편에서 어. 환자분이 이제 본인이 그 얘기 좀 해봐요. 재밌네. 네. 좀 얘기 좀 해봐요. 예. 뭐 성형 수술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언론에도 좀 나왔던 언론에 사건이에요. 나왔어. 막 네, 자기들끼리 그렇죠, 깎아먹고 예. 뭐 사진 찍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네네. 그 뭐 사건을 케이크 제가 자르기도 하고 네, 했었는데 그래서 환자분이 자꾸 의심이 되니까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몰래. 예, 그렇죠. 근데 실제 녹음기를 막 들어보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사 소송도 하고 뭐 형사 고소도 했는데 우선 녹음기 가져가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당사자가 갖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수술방에 해도. 들어갔을 때 이게 옷이 어떻게 마취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가져가야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마취라는 게 이제 벌거벗고 수술옷만 걸치는데 그렇죠. 예. 그걸 어디다 넣을 데가 없는데 네, 그러다가 네, 뭐 맞습니다. 이게 뭐 다 알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의식이 예, 예. 없는데 네. 쉽지 않은 일이고 네. 그 다음에요. 어렵고 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삼아야죠,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녹음기 그러니까 근데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라는 불법은 얘기. 아니죠. 불법 아니래요. 예.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야 여러분들 성형 수술할 때 녹음기 다 들고 가세요. 이렇게 또 권고할 수 말하기는 어렵죠. 예, 그건 또 너무 불신을 조장하고 그건 아니죠. 대부분 그렇진 않은데 그러게. 정말 일부의 이제 의원에서 발생한 일이죠. 네, 어렵다. 아무튼 네. 불법은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지는 이제 많이는 않겠지만 아휴, 참 어려운 옛날에 일이죠. 사실 좀, 뭐 수술방에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거- 개인의 어떤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또 CCTV 자체도 가끔가다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은 모르시니까 CCTV가 또 의무 기록 아니냐, 그래서 그걸 봐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CCTV는 의무 기록이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또 이게 사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CCTV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또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만일 뭐 예. 수사가 되면 경찰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 경찰이 우리가 CCTV가 보존 기간이 7일, 뭐 15일, 30일 이렇게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7일 내에 경찰을 우리가 고소했을 때 7일 내에 확보해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확보하고 싶다 하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직후에 민사적인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증거 보전 신청, CCTV를 증거 보전 신청하겠다 하면 판사가 같이 나갑니다. 의료기관에 나가서 그 CCTV를 USB에 담아서 오게 돼요. 그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예, 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미 삭제해서 없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해올 수가 없죠. 아까 예, 그 예. 변호사님 사건 네. 성형 그 외과에서 이 녹음기로 네. 의료진들이나 직원들이 희롱하는 것을 담았다 증거로. 네네네. 그래서 그 건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네, 민사적으로는 일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나왔죠. 그거 예. 얼마나 배상? 제가 아직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 네네. 아니 근데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한 건데. 그렇죠. 그 정신적인 그거를 피해가 왜-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예, 예. 아니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거가 그럼 왜 벌이 그렇게 약하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형사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뭐 이게 그 넌센스인데. 당시에는 그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신체 부위를 접촉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아니었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성희롱 이런 거였죠. 근데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의료진끼리 그 서로 주고받은 말인데 그 말이 이제 녹음이 된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수치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형사적인 부분을 그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그렇구나. 아무튼 의외로. 근데 여기 보면은 알콩달콩 냥냥이님이 아이들에게 허위로 보호자 동의 없이 항생제 등 약물을 줄 수 있나요? 그 신생아가 사망을 했대요. 네네네네. 사망을 한 큰 케이스네. 그러니까 신생아가 죽었는데 네네네. 알고 봤더니 보호자 동의 없이 항생제를 놨다. 네.
의료진은 네. 치료형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의료진의 어떤 재량 범위 내에서 그러한 행위는 치료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 놓을 때마다 다 동의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그렇긴 하네요. 예, 다만 우리가 환자들한테 어떤 이 약의 부작용이라든가 위험성을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준 이 약이 어떤 항생제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절차는 밟으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입장인데 그건 설명 의무 부분이고 그걸 동의 없이 놓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예. 네.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니다. 네네. 네, 대장암 의심으로 내시경하려고 대장 세척하는 과정에서 아이고 이게 장이 네네네네. 뚫렸네, 천공이 생겼다. 네네네. 그런데 아프다는 사람을 네네. 신비적인 거다. 실제로 이거 뚫렸는데 모르고 그냥 괜찮다라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 방치를 시켰다. 네네네. 요건 좀 문제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거 이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내시경하다 연말에 뚫리는 지금 거. 연말에 건강검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지금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나 의 내시경 하다가 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대장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천공되는 경우가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진의 과실로 보고요. 그렇죠. 다만 이 천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폐혈증이 와서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 높은데 그건 그렇죠. 예, 그게 아닌 경우에 천공이 생기면 의료진이 알게 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바로 전원시켜서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우선 치료비를 대주니까 그 손해는 없는데 일 못한 거라든가 또 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병원 측에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보험이 들어있으면 병원 측 보험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보험사한테 얘기해서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건은 예를 들면 네. 이제 저분 경우는 이제 의사가 모르고 일주일 동안 방치를 시킨 거니까 그렇죠. 좀 예. 더 잘못이 큰데 네네. 그거 말고 내시경하다 천공이 생겨서 배 얼굴 꿰매줬다 이런 네네. 거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 거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소송할 거리는 아니다. 그 정도 그게 사안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젊은 여성한테 배 수술 개복을 하면 아 그렇겠네. 그리고 흉터도 생기고. 흉터가 크게 남죠. 이런 아이고, 경우에는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성형 비용이라든가 이 무이자료 액수를 좀 크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 소송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뭐 70대 할머니나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좀 다르죠. 아니 근데 그렇죠, 예. 이 방송을 좀 어르신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네. 아무튼 네, 좀 그럴 그런 게 수밖에 있네요. 없어요. 예, 예. 나이가 든 분들은 실제 그런 또-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20대 여성이 내시경하다 천공돼서 개복 수술했어요. 어. 술 자국이 막 다 그렇지, 나 있는데, 그렇지. 어. 예, 그러면 그 여성이 정적 고통 크게 겪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몇 천만 원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위자료로 이제 몇 천만 원. 예. 이렇게 위자료밖에. 네네. 그러니까 노동력과 상관이 없으면 그렇죠. 예. 그냥 아무튼 무조건 위자료로 해요. 그것도 네. 위자료도 맥시멈이 1억이라는 얘기네. 네, 다만 이제 아이고, 그 천공이 생겨서 늦게 발견하는 경우에는 괴사가 좀 많이 진행됐다. 이런 경우에는 장을 좀 많이 잘라서 환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노동능력 상실하고 좀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상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결국은 환자마다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의료 사고 재담권님이 네. 의료 사고는 이후 몇 년까지 소송이 가능한가요? 좀 뭐 네. 소멸시효 뭐 이런 개념인가 네네네. 보네요. 네, 이 부분도 항상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개예요.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인지. 예, 그렇죠.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사고가 발생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나면 예, 소멸시효가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엔드예요, 오아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 우아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소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건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네. 10년이라는 건 장기 소멸시효라고 해요. 그런데 통상은 장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3년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의료진이 피고 측에서 이거는 저 환자분이 손해배상이 되는 의료사고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를 입증할 때 3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건은 10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 10년이 아니고 이거 3년입니다라고 하려면 의사가 피고 측에서 이거는 왜 3년인지를 입증해서 입증이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년을 그렇죠. 생각할 필요 그래서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0년을 기억하면 되겠네. 근데 10년. 3년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자기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걸 알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신청했어요. 아 그건 기록으로 있으니까. 예, 그리고 3년이 넘어서 다시 소송을 하면 어허. 예, 그 10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예, 우리는 10년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에선 야 3년 전에 이미 의료분쟁조정중재를 신청할 때 이게 불법행위임을 알았다. 오. 그러니까 3년 지났으니까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돼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 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음. 지죠 소송에서.
예. 그게 좀 억울하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했다는 네. 얘기는 자기가 인지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뭐 바쁘다 보니까 3년이 지났다. 네네.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소송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네. 걸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의료 소송을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고 실제 소송했는데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정말 거의 없고 한두 건 완벽하게 걸린 경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조정을 하든 뭐를 하든 시작을 했으면 쭉 가셔야 되는 거지 한번 하다가 에이 2,000원 몇 년 있다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런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남았을 때만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러네요. 네. 아이고, 야, 저 질문들이 왜 이렇게 날카롭냐. 네. 네. 그 모 정신과 의사가 그 유아인 씨 보고 경조증 의심된다고 SNS에 올려갖고 또 난리가 나서 막 사과하고 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뭐 분쟁 조정이 되나요? 그런 거는 환자의 뭐 네. 명예 뭐 법적인 건 아니라 이거죠. 법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유아인이란 분을 진료했으면 그 진료한 내용을 저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오, 큰일 나죠.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거기 때문에 형법상 또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저분이 환자를 진료한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유아인 씨의 행동을 봤더니 자기가 보기엔 전문적인 지식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의견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의사분이 그걸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공인인데 네. 이름 알려진 공인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에이즈에 걸렸다. 네. 그래도 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네. 그거를 의사가 슬쩍 흘렸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거는 그것도 안 되죠. 예, 예.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정보를 좀 더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언론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뭐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 비밀에 더 중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인들은 뭐 병원 다니겠어요? 무서워서? 네. 글쎄, 아니 근데 네. 그래도 뭐 하긴 그거 본인이 동의하면 당연히 그럼요. 알려줘도 상관없는 예, 예, 예.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고도, 네네네. 고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법무법인의 이름이 고도예요. 네. 고도 정말 이름 질때 많이 고민을 많이 그 했고요. 백혜트의 고도를 기다리면 그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네네. 오, 야, 제가 제대로 맞췄네.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고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제 단어 의미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에서 말하는 뭔가를 기다리는 건데 그게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좀 의료 분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그분들한테 빛이 돼보자 그런 취지로 한번 졌습니다. 와, 네. 선생님 아주 로man틱해요. 네. 문학소년 같아. 예. 근데 얼핏 보니까 무슨 뭐 등단한 시인 같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 대표 변호사시면은 네. 그 제일 대장이라는 얘기시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의료 관련 소송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료 소송도 하고 있고 또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험 소송, 또 뭐 보험 사기라든가 뭐 산업재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의료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 선생님 법무법인에 도움되는 얘기 좀 해요. 네, 좀 그러니까 뭐 좀 얘기 좀 해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적인 부분이 관여가 됐을 때, 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데 사실 사고 난 건 이미 과실범을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도 내가 공무 중에 다쳤다, 또 업무 중에 다쳐서 산재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되는데 의학적으로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게 항상 쟁점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재판부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다 의학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하. 네, 나름대로는 타 법인보다 뭐 승수율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깨알 홍보를 또 그쪽 자리를 드렸더니 또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네 또.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선생님. 참. 아니 괜찮고요. 여기는 뭐 저희 다 그래요. 아무튼 아니 뭐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뭐 나오시는 거지. 뭐 저희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그 법인 고도에 이영환 변호사님 모시고 의료 분쟁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뭐 의료 그 기록을 뭐
또 전체를 달라고 녹음하고 일단은 뭐 그 소비자 보호원 추천해 주셨고 네. 거기서도 나가리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조정하니 그리고 네. 이제 변호사님 찾아가야 되는데 예. 그 비용은 일단 상담하는데 한 좀 다르지만 30분에 한 5만 원 정도다.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예민한 질문인데 네네. 변호사는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착한 변호사, 나쁜 변호사, 미안합니다 변호사분들 네네. 죄송한데, 대체로 착하겠지. 근데 이제 예. 그 구분하는 방법, 이게 네. 인터넷으로 봐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게 정보의 홍수화 중에서 사실 이제 저희 정말 이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에요. 고도로 와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반적인 네.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일반적인 얘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고가 예를 들어 의료 사고를 예를 들자면 악격가 발생했어요.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소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송하자고 이야기할 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뢰인들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건지를 그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이런 무조건 데는 좀 이긴다. 이상하다. 예. 그러면 결국 소송이라는 건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거예요. 판사님을. 네, 판사님 그렇죠. 이게 뭐뭐가 잘못된 겁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 사실 일반인들 모르는 것처럼 일반 변호사님들 사실 모르거든요. 의료 기록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럼 나도 모르는데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시켜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1심을 다른 사무실에서 하고서는 패소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기록을 딱 봤을 때 이건 원래부터 패소하는 소송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면 이거 소송을 하면 안 되죠. 2심 가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리고 또 패소해서 왔는데 쟁점을 못 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쟁점을 집어서 저희가 다시 하는데 1심에서 원래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저희한테도 만약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소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미 1심 거의 다 끝나고 오거나 2심 거의 다 끝나고 와서 그때서야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조금 아쉬워요. 예.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좀 현명해지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분을 찾아갔을 때 이분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분이면 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돼야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일 지면 그때 네.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잘 모르는데 이기면 이제 네. 그 성공 뭐 보수 뭐 이렇게 따로 약정된 걸 이제 그렇죠. 받는 예. 거고. 예. 그러면 지면은 그냥 변호사비만 쓰고 그냥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제 또 상대방 변호사비도 일부는 물어야 돼요. 아, 예.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만약 붙었는데 네. 병원하고 붙었는데 병원이 이겼어. 네. 그럼 병원 변호사비도 여기 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거 함부로 소송하면 안 되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현명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다만 그 상대방 변호사비를 그대로 물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가로 청구한 금액에 변호사 보수 규칙에 이게 얼마 이렇게 있어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전액을 물어내는 게 아니고 일부를 물어내게 되는데 제가 의료소송을 많이 했을 때 패소하더라도 사실 이게 병원 측에서 윤리적으로는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상대방한테 환자 측한테 변호사비를 물어내라 이렇게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한 10%? 그래요? 네, 한 90% 정도는 뭐 수송비 내놓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다행히도 없었다. 오늘 뭐 아침에 방송 나오셨어요? 아침에 네. 선생님 방송 네네. 나왔다고 누가 월요일 날 어디 나오시는데요? SBS 모닝와이드. 왜 모닝와이드를 나가고 우리 비욘디를 챙겨줘야지.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마음껏 나가시고 네, 아무튼 네, 네. 지금 대신 거기 나가시더라도 여기 많이 오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모닝와이드 그거 선생님 별로 아니야. 아무튼 여기 저희 쪽이 이게 화제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저희 좀 많이 한번 불러주시면 뭐 자주 오겠습니다. 아, 저희야 항상 고맙죠. 네, 네,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술 한번 살 테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주 오시고요. 네. 자, 시간이 뭐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자, 그러면 네. 이제 만일 이제 우리 파스 여러분들이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인 가운데 억울한 경우 당하면 네. 나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안타깝더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거 몇 개 좀 짚어주세요. 어떤 의료적인 의료 사고, 예. 의료 사고 예, 당사자. 네. 자, 이때 뭐 이랬어야 합니다. 아까 뭐 소멸시효 얘기도 나왔고, 네네네. 진료 기록을 확보하라, 뭐 그 얘기도 나왔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소송에서 제가 이제 의료과실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사실 입증의 문제거든요. 의료 사고가 의료사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가끔 이게 의료 과실에 의한 건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통사고 났을 때도 이게 과실이 몇 대 몇인가 알아보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의료 과실인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여러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인이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의료사고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진한테 증거가 편제돼 있어요. 교통사고 발생하면 딱 봤으니까 사진 찍으면 증거가 있잖아요. 아하. 근데 의료사고라는 거는 입증하는 방법이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 기록부에 다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느낄 때는 빨리 진료 기록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방법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분쟁 뭐 소비자원 가든지 네. 변호사를 찾든지 네,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처럼 이제 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변호사분이 좀 낫겠죠? 네, 지금은 뭐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제가 가장 잘합니다만 많이 많이 있기 목을 때문에 쪽이야.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요거 이렇게 쪽이야. 알아보시고 네. 네, 이렇게 찾아가서 이게 과실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억울한 나머지 이제 네. 병원에서 고함치고 뭐 기물을 부수고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거는 우리 형사적인 책임을 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의료사고까지 당한 굉장히 억울한데 오히려 실력 행사를 하다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거를 뭐 블로그나 막 이런 데다 올리다 보면은 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 블로그에도 네네. 올릴 때 조심해야 되네. 그렇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올리시는 막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막 네. 올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오. 그런 부분은 자제하시고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 그럼 언론 기관에다가 호소하는 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다. 언론 뭐 제가 방송하고 있는 모닝와이드의 이제 차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차트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매주 하나씩을 정해서 이게 의료 과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이렇게 토의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론사에다 주는 경우에도 언론사에 그럼 좀 더 알아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밝히는 경우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사실 언론사도 그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사실 아주 이게 특별한 게 모든 분들이 아니면. 다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보험이나 변호사 찾아간 걸로 의료사고 있었다는 걸 인지했다고 간주되나요? 아, 인지된단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알았다라는 거는 음.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데 찾아간 것만으로 이게 알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불법이고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병원이. 그렇죠. 예. 그래야만. 그러니까 예. 그거는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네네. 네. 그러니까 그냥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10년을 기억하라. 예, 그러니까 예. 10년 이내의 거는 다 소송이 된다. 그렇죠. 네. 예. 아우 건강한 삼님이 쿠키를 우리 50개나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먹는 건가요? 이거 돈 돼요. 이런 거 많이 받아야 저희가 좋은 거예요, 변호사님. 네네네. 아니 근데 그것도 있던데 합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가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뇌 손상을 받으셨는데 수술 중에 잘못해서 명백한 제가 보기엔 과실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멀쩡하지 않은데 그 자제분이 없는 가운데 아버님을 데리고 가서 저기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떼가지고 합의서에 그냥 지작을 찍게 만든 거죠. 병원 직원이. 병원 직원이 업무까지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합의라는 거는 병원 측이 작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병원 측의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의라는 개념 또 일반인들은 지금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 병원비만 면제해 준다고 해도 그냥 도장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문구를 잘 보시면 병원비만 면제가 아니고 모든 손해를 다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하기 전에 당연히 그 병원 입장에서 합의하는 게 유리하니까 합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아보시고 아하. 그 합의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시고 맞다고 할 때 합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병원 측이 합의하자고 할 때 그 합의 문구하고 진료기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합의하시는 게 적정한가요? 그것도 그러면 5만 원이면 돼요? 변호사님한테. 돈 얘기해서 실제 미안한데 그런 경우가 중요하니까.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그 대형 병원 몇 개, 예를 들어 서울 아산병원이라든가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곳은 실제 그냥 적정한 금액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한테 실제 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금을 이 정도 제시하는데 이게 적정한가요?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소송비용이랑 이렇게 다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해 준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꼭 예.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큰 병원은 네네.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긴 그렇게 되면 또 막 소송에 시달리고 이건 안 해도 네. 되니까. 큰 병원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직원이 가서 도장 찍은 데도 큰 병원이거든요. 그건 나쁜 병원이지. 그러면 나쁜 병원이고. 네, 큰 병원이어도 항상 확인을 하시고 이게 합의를 하시라는 의미예요. 예. 여기 이순애라는 님이 네.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수근관 증후군으로 네, 여기 네, 손목 네, 여기 네. 수술했대요. 일주일 돼서도 진통을 못 잡아 퇴원을 했는데 네. 소독하러 가는 도중에 왼발 신경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수근관 증후군은 여기인데 왼발은 또 웬 왼발이 나오지? 네네네. 4년이 경과돼서 증명할 수도 없고 신경을 건드리면 다른 신경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지금 네, 이거는 그거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뭐 과실이 있는지는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뭐 손목을 쪽을 수술했는데 발목에 문제가 생겼다. 뭐 사실은 그 통상적인 우리가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인과관계라든가 과실 부분도 문제지만 인과관계 부분도 인정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분은 이제 이거 수술하러 갔는데 네. 발이 지금 그렇죠. 예. 마비가 됐다는 왼발에 건데 문제가 됐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 수술하다 이렇게 된 건지 그걸 증명을 해야 그렇죠. 된다. 예, 예. 근데 그 증명을 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는 네네네. 아픈 건 아프잖아요. 지금 네. 뭐가 네, 그러면 그렇죠. 의심을 하죠. 이거 할 때 이거 뭐가 잘못된 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소송에서 이제 쓰는 용어로 입증 책임이라고 해요. 그 누군가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누군가 저기서 돌이 날아와서 나를 딱 맞췄는데 그럼 내가 누군가 상대 소송을 해야 되는 제가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A, B, C, D가 있는데 A가 돌을 던졌는데 내가 B가 던진 줄 알고 B를 상대로 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소송을 한 사람이 원고가 저 B가 나한테 던졌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제가 패소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소송에서 무승부는 없어요. 소송하면 누군가 손을 들어줘야 돼. 여러분 소송에서 무승부 보셨어요? 그러니까. 못 보셨죠? 누군가 한 명은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 측한테 입증 책임이라는 걸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못하면 패소하는 거죠. 의료소송도 똑같습니다. 환자 측이 의료진이 어떤 과실을 해서 나한테 이런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패소하는 거죠. 근데 환자가 약자인데 그렇죠. 입증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증거가 의료진한테 편제되어 있는 경우에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를 해서 그렇군요. 예, 과실만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그런 그렇죠. 걸 좀 폭넓게 네. 이해를 해준다. 네. 하지만 이게 의료사고라는 게 의료과실이라는 게 입증하기 굉장히 의료과실 자체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쉬운 건 아니죠. 계란으로 발 깨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 전체 의료 사고가 이제 소송 걸려 있는 게 100이면 예, 예. 환자가 이기는 게 얼마나 돼요? 대략. 대략 제가 한번 따져보진 않았는데 법원에서 네. 보면은 한 20-3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약한데 20, 30. 예. 그러면 7, 80은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음.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소송이 1년에 1000케이스 정도의 소송이 발생하는데 이게 의료과실이 아닌 사건을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의사가 많고 억울한 경우도 하나는 당연히 그런 있겠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측이 입증해서 판사한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 판사가 나도 모르겠으니까 패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그거 좀 잘 봐야죠. 판사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의학 지식을 몰라요. 예, 아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판사 가운데 의사가 없냐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있잖아요.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몇 분 계십니다. 노재헌 그 네, 양반도 하태원 판사도 있고 네, 노태원 판사도 있고, 예, 있습니다. 검사도 있고 의사가. 네, 맞습니다. 요새 요즘에 막,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의대 법대가 막 그렇다고 그런 분들한테 다 갈 수는 없고. 네, 법원에서 뭐 의사 출신한테 의료소송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 똑같이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다만 검찰에서는 최근 검사들로 하여금 의료 관련 그런 분쟁에서는 좀 전담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지방 검찰청에 의사 한 명을 의사 출신 검사를 배정해놓고 네. 이 관내에서 의료 소송이 문제가 될 때 업무상 과실 치사가 문제될 때는 이 검사한테 다 사건을 의뢰하는 거죠.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거는 이제 좀 의사 편에서 보는 건데 네. 그 환자 가운데 또 고소를 너무 막 고소를 즐기는 네네네네. 약간 좀 그냥 약간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냥 뭐. 있죠. 예. 그러니까 막 의사를 막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는 네. 막 이 별것도 아닌데 트집을 잡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의사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의료 사고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나름대로는 치료하려고 일부러 그럴 일은 없죠. 열심히 하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두 가지죠. 의사가
사실 도의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렇게 대했을 경우에 예, 환자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 측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아무튼 이게 좀 신뢰 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꼭 의료 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사과 정도는 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 사회 자체가 사과하면 의료 과실을 시인한 거다 이런 인식이 의료진한테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의료진이 좀 잘못해서 사과할 때는 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과를 좀 받아주시고 하면 좀 더 이런 의료사고 아닌 부분에서는 서로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소송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 남는 케이스가 뭔가요? 그 네. 본인, 제가 좀 네. 아쉬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 사건 중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 탈장이 있다고 해서 이제 배를 열고 이제 복강형으로 들어갔는데 시스트라고 물 낭종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제거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낭종이 아니고 그게 방광이었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웬일이야. 한 6살짜리를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나온 사건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이 노동력 상실률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얘 앞으로 삶의 질이 말이 굉장히 안 돼요?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네. 깜짝 놀랐죠. 이게 이분이 그거는 정말 진짜 돌았나? 왜 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상액 자체가 뭐 1억 조금 더 나가는 금액 정도여서 그때 어린애인데? 네네.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아니 그게 있어요. 언제 얘기예요? 한 3년, 2년, 3년 전. 우리 그 얘기예요. 기사로는 안 나? 이거 기사로 날만한 사건이. 기사로 나진 않았어요. 예. 우리 기사 써야 돼. 초이 씨. 예. 선생님 끝나고 비온디가 제일 먼저 쓰자. 네. 아니 이거 기사로 써야죠. 그 사건 아니 하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네. 아니 의사가 어떻게 낭종하고 방광을 구분을 못 네네. 합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걔는 그러면 저도 예. 그 오줌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소장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줘야 되나 방광을? 그렇죠.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줘서 삶의 해주는데 질이 그러면 뭐 엉망.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1억 받았다고요? 네, 1억 정도 받았어요. 제 그 사건에서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예. 아니 근데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것도 노동력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님이 잘못했네. 네. 잘해서 더 많이 받아내야지 왜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해도 이게 법원도 재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원한테 재량이 인정되는 거는 노동력 상실률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막 높게 막 법원 인정해주면 그거 자체가 위법하거든요. 그래도 방광- 위자료 액수를 좀 이렇게 재량에 의해서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 현행 그 배상 체계는 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씀은 네. 팔다리가 뭐 이렇게 사고로 뭐 없다. 그러면 이제 많이 배상을 받는데 네. 방광 이거는 많이 노동력과 큰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맞죠. 아니 네. 그래도 방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자기 그 소장이나 대장으로 이제 만들어 주긴 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래도 그 불완전하니까 예. 뭐 자주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될 것 같고 뭐 네. 그럴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건 하면서 아 이게 이분이 의사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건 보면. 그게 그러니까 그 병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에 네. 있는 병원이에요? 아닙니다. 지방에? 네, 지방에 있었어요. 아 좀 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어디 어느 도에? 광주 쪽에 있는 광주에 있는 예, 외과 예. 병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네 그러니까 걔는 뭘 하러 갔다고요? 탈장 탈장이면 그냥 장이 불룩 나고 아주 그렇죠, 간단한 예. 건데 간단한, 예. 몇 살인데요? 6살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예요? 남자이고요. 3년 전에. 예, 예. 그래서 1심, 2심, 3심 다 갔습니까? 아니 1심으로 그냥 끝났어요. 왜요? 네. 통상 그게 명백한 과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배상액을 받았으니까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뭐 2심, 3심 갈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배상액이 적으니까 더 하면 안 네. 되냐 이거죠. 더 이상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원에서. 네. 그 아까 네. 위자료는 맥스가 1억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위자료로 나온 건 아니고 소극적 손해를 하고 위자료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거를 판사가 임의로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 우리는 원고 측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받았고 그러면 피고 측에서 항소해야 되는데 항소하지 않으니까 서울 항소하지 않고 재판이 종결되는 거죠. 왜냐면 2심 가는데도 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실익이 없는 거죠. 2심 실익이 가도 없다. 받을 돈이 더 받을 돈이 없는데 변호사비 들어가면서 항소할 실익이 없는 아니 거죠. 근데 만일 제 아이가 네. 그럼 진짜 그럼요. 기가 네. 막히는 건데 네. 무슨 네. 그런 아니
그 낭종하고 방광을 구분 못해서 그러고 평생 그게 불군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일종의. 못했다니까요. 이해가 아니, 안 어떻게 가요. 이런 일이 발생했지? 막. 아 그런 아픈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참 터무니없는 일이 좀 많이 있네요. 뭐 오른쪽 왼쪽 헷갈려갖고 그렇죠. 막 예. 떼내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수기를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이게 종종 있습니다. 예. 아 진짜 갑자기 피가 막 확. 야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 네네네. 참 정말 황당하네요. 탈장 수술하러 들어가다가 어떻게 방광을 뗍니까요? 참나. 아유. 근데 미국도 그래요? 선진국도 선생님 어때요?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배상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우리 신문에 봐도 이런 사고에서 배상액을 굉장히 많이 인정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도 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초이 PD 우리 이거 좀 한번 좀 제기합시다. 이거는 자기가 보더라도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어떻게 그러네. 이번 특히 그 저 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네. 이 노동력에만 근거로 한 배상은 좀 이게 문제가 있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또 고령화 시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능력 그 가동 기간도 60세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인정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신생아들 이제 사망했지만 20세에서 60세까지만 일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65세 넘어서 막 70세까지 일하는 건 요즘에는 일반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가동 기간도 65세, 70세까지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많이 또 이렇게 나서 주셔야 법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결국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사도 신이 아니니까 네. 실수는 할 수는 있는데 실수라는 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게 터무니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네. 황당하다. 그럼 그 병원은 지금도 진료는 잘 하고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무튼 그 책임져야죠. 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제 선생님하고 의료 분쟁 이야기 마무리하고 종현군 자살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코멘트. 저도 궁금해요. 어떤 말씀 하실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선생님 오늘 진짜 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도 야 대단해. 아무튼 법대와 의대 두 군데 다 양시를 다 합격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특히 이 의사 출신 변호사분들이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변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 특히 환자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비욘디하고 끝까지 좀 해주시고요. 네네, 자 오늘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세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네. 의료 분쟁 이런 거예요 하고 네. 마무리 한 네. 그러니까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요. 진료기록부를 꼭 확보하셔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체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때 시작하고 소송에서 이렇게 네. 딱 재판까지 제가 해보면 평균적으로 1심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은 걸리는구나. 예. 근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빨리 가요. 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매달 막 재판이 있다 보니까 금방 가는데 의뢰인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예. 근데 아무튼 그래도 충격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탈장 수술하러 갔는데 방광이 잘려 나오나요? 자식한테 네네. 그런 일이 네. 생기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정말 그렇죠. 눈 돌아가고 그런데도 이게 배상 체계가 터무니없네요. 지금 또 현재 목동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고 어쨌거나 요게 아무튼 빨리 네. 원인이 밝혀지고 네. 또 적절한 배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멘토로 참가해서 커뮤니티 네. 하는 거 많이 도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글, 좋은 네. 영상 이제 저희가 네네네. 공간을 따로 마련해 드리고 네. 저희가 그냥 빵빵하게 PR을 해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 변호사 이렇게 좋은 분이다 네네. 하고 우리 네티즌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